그래서 집값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론을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는 이유는 결국 뭐냐, 이 경제론이 부동산학 전반에 걸쳐서 쭉 그것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값 문제, 경제적 부족, 경제적 부족은 상대적 부족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수요는 넘치는데, 그럼 공급이 부족했다. 양은 감소했다. 그 바람에 가격이 인상된다. 이런 것, 가격이 인상되니까 집값의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여러분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게 시장 실패라는 문제겠죠. 그래서 토지는 효율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조절이 돼야 되는데 시장 실패 문제가 생긴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의 편중과 분배의 불평등. 요게 효율성의 문제는 요건 이제 공정성 문제죠. 이 공정성 문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 공정성 문제는요, 토지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가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농지법이에요. 이 농지법 같은 경우는 농사꾼, 즉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소유하도록, 농지를 소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 같은 것을 두고 도시민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그것도 세대 단위죠. 이렇게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유와 소유의 편중, 분배의 불평등, 이런 것으로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성을 위한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 문제에서 다뤄야 될 것은 첫째로 뭐냐, 누구나 더 쾌적한 환경에서 더 좋은 주택 속에 살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의 공급수가 주택의 수요보다 지금 초과하는 현상이에요. 그럼 공급이 초과되면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점점 올라가요. 그럼 뭐 때문이야? 새로 짓는 주택의 경우에는 질적으로 더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택은요, 국가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정책적 측면을 펴가지고 아주 질적으로 굉장히, 제가 어린 시절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좋은 주거 환경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적인 문제다. 양적인 문제라는 건 역시 뭐냐, 주택은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것은 공급의 부족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주거비 부담. 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없는 사람들, 이 공평성이라고 하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거비 부담 문제.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대표적으로 여기 쓰는 게 취하는 형태가 뭐냐면 요거는 임대주택에 관한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문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내 걸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 그럼 시장 실패라는 건 뭐냐? 효율성의 상실이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곳이어야 된다. 근데 이 효율적인 것에 이제 깨졌다. 그것이 이제 시장 실패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는 시장의 메커니즘. 다시 얘기합니다. 시장은 뭐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뭔 일이 벌어진다? 균형량과 균형가가 형성된다. 그것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 균형량과 균형가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즉 가격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 즉 이런 거죠. 토지가 있어도 그 토지가 얼마까지는 농지로, 얼마까지는 산림으로, 얼마는 택지로, 택지 중에서도 어느 부분은 주거지로, 어느 부분은 상업지로, 어느 부분은 공업지로, 이렇게 적절하게 자원이 배분되는 건 뭐냐? 시장의 메커니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커니즘, 그것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걸 잡기 위해서 들어간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시장 실패를 위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실패는 뭐냐? 한마디로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 즉 균형량과 균형가의 형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이런 겁니다. 첫째로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자,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완전 경쟁 시장을 알아야겠죠. 일단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꿈의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다. 그때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라고 하는 것은 적절히 많다가 아니고
수요자 무한대, 공급자 무한대. 그래야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 대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돼요. 즉 수요자 입장에서 뭐냐, 이거 비싸면 안 사면 돼.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거 물건이 안 팔려? 그리고 자기가 다른 쪽으로 업종 전환이 쉬워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되나요? 예.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공급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보면 인허가 제도가 존재하고요. 특허나 면허 제도가 존재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꿈속에나 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 불안전 시장인데, 불안전 경쟁 시장인데 왜 뭐 시장 실패 문제를 논합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이 불안정 경쟁 시장 중에서도 더 심한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장 실패 문제 때문에 열심히 국가가 개입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건데요. 이 규모의 경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다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요, 이 공급 곡선이 이루어지는 측면은 이겁니다. 수확이 체감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체증하는 현상 때문이에요. 즉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단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곡선을 그리는 거다.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가격이 올라가서 요런 곡선을 그린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곡선인데, 규모의 경제가 있게 되면 오히려 많이 만들수록 뭐냐, 수확이 그러니까 규모가 커질수록 수확 더 많이 해. 수확을 더 많이 한다는 건 뭐냐면 동일한 비용 안에서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이 체감한다는 건 뭐냐면 같은 양을 만들어도 그 양을 만드는데 비용이 덜 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현상이 있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저절로 독점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나쁜 거야. 그것이 이 독점이 있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균형량과 균형 가격의 실현에 있어서 이 독점은요, 무조건 어떤 거냐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균형량, 균형가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이걸 찾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 소비자 잉여를 공급자가 전부 빼어서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있게 되면 저절로 공급 곡선이 이런 곡선이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는 이런 공급 곡선, 이것 때문에 시장을 실패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재에 관한 겁니다. 이 공공재라는 거는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 비경합성, 비대제성, 즉 무임승차가 가능해. 그 무임승차가 가능할 적에는 누가 그러면 이거 돈 들여가지고서 누가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공재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이죠.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뭐 공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공공재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거는 내가 만들어서는 남들이 무료로 이용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만들려고 안 해. 그 바람에 뭐냐,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데 적절한 양보다 공급 양이 적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준다? 국가가 들어와서 이걸 대신 키워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건 이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냐, 여러분들 이 시장론은요, 여기에는요 어떤 이론이 적용되냐면 게임 이론이에요. 즉 뭐냐면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기심에 의한 거다. 수요자 공급자는 서로 자기의 이기심에 충만하고 그 이기심에 충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올바른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요. 상대방을 배려한다, 그 측면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나의 이기심을 최대한 주장하고, 또 상대방은 또 상대방대로 자기의 이기심을 충분히 주장할 때, 그때 서로 시장에서 그게 만나가지고 합의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합의점이 바로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왜 게임 이론이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그러면요, A팀은 B팀을 배려하고 B팀한테 적절하게 1대0 정도로만 이겨주려고
적절하게 이 팀을 배려하면서 게임을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된다. 게임은 그거예요. 나의 이기심을 갖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고 상대방도 상대방의 이기심을 갖고 최선을 뛰어서 그래야 오히려 공정한 승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자기의 이기심을 갖고 대들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대드는데 한쪽은 강자고 가리고 한쪽은 의리일 수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정부의 그 비대칭성이에요. 보통은 이렇죠. 공급자는요 충만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정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수요자는 정보가 부족해요.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 그겁니다. 대업공인중개사들이 여러분들 그 물건을 설명할 적에 그 물건 설명을 수요자한테 설명합니까? 공급자한테 설명합니까? 당연히 수요자한테 설명을 해요. 그걸 우리는 확인 설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또 확인 설명 의무 갖고 있어요. 또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시에는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수요자는 정보가 적기 때문에 개업공이 그 정보를 자기가 취합해가지고 수요자한테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공급자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비하여 수요자는 적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선택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는 상대방의 정보를 잘 모르다 보니까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나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선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공급자 측면에서는요, 자기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보가 적으니까 정보를 상대방이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자기의 이익을 편취하고 자기 것만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안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지만 상대방은 모른다라는 가정에서 하는 건 이거 속임수죠.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이런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 이런 걸 해결하는 그 대표적인 게 보험이죠. 예, 그래서 보험은요, 여러분들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 자체가 바로 뭐예요? 역선택입니다. 왜? 보험 들면은 보험료 나가. 그래요. 보험료 나간다는 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보험 안 들면 우리 불안해. 왜? 미래에 대해서 뭐 불확실하니까.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험을 쓴 사람은 여러분 보험 안 쓴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요. 대표적인 예로는 자동차 보험을 쓴 사람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해결하면 돼. 편하게 운전해요. 근데 보험 안 든 사람은 보험 안 들면 왕창 돈 깨져. 사고 나면. 그러니까 가진 애를 쓰고 조심조심 운전한다. 그럼 누가 도덕적으로 올바른가? 아까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게 더 도덕적으로 올바른 거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도덕적 해이는 이건 주로 공급자 측이다. 그리고 역선택의 문제는 주로 소비자 측이다. 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외부 효과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외부 효과, 이제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로 나뉘어서,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주변, 그러니까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그 기업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고,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그 기업이 자기의 주변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서, 이건 결국 뭐냐?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는 둘 다 가격 구조,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정의 외부 효과는요, 공공재와 연결되기도 해요. 공공재는 그렇기 때문에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의 외부 효과 하게 되면 여기 공공재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아까 뭐라고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도 역시 똑같아요.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산업은 항상 공급 부족이야. 같은 겁니다. 공공재도 일종의 뭐다? 정의 외부 효과. 공공재, 그 다음에 공급이 부족한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도 공공재와 동일한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 외부 효과에 대한 건 요거 별도로 요거 자체가 한 개의 시험 문제를 구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기초 이론에 불과하지만도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만큼은 여러분들과 제가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자,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 즉 정의 외부 효과와 외부 불경제, 즉 우의 외부 효과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 뭐냐? 환경.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요. 본인 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일컬어 우리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게 바로 환경이에요. 외부에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적의 외부 효과예요. 반대로 부의 외부 효과는 뭐냐? 다른 사람, 즉 외부, 즉 주변 환경에 돈해를 입힌다라는 것이 부의 외부 효과예요. 정 좋은 얘기고 부 나쁜 얘기야. 그래서 정 주변 사람들한테 혜택 준다. 부 주변 사람들 돈해를 끼친다. 그래서 이런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기업들을 그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와라. 내 주변에 내 앞마당으로 와라 해서 핀비 현상이라고 하죠. 개발 유치 현상. 근데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면 내 앞마당에는 안 돼. 내 뒷뜰에는 안 돼. 님비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핀비 현상, 님비 현상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사회적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게 뭐냐면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된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전에 봤던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하고 같이 생각하자. 공급부죠. 공공재, 공급부죠. 그래요. 정의 외부 효과는 공공재들 중에 정의 외부 효과 현상이다. 그래서 과도 생산이 된다. 즉 공급부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적정 생산량보다 과대 생산된다. 그래서 과도 생산, 과대 생산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요겁니다. 생산자 측면에서는 사적 비용이라는 건 이건 뭐야? 기업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이라는 건 이건 뭐냐면 기업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적이라는 건 기업 자기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기가 있잖아. 요 다른 사람들이 내야 될 비용까지도 자기가 다 내주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측면에서 기업의 편익, 즉 뭐냐 기업이 얻어들이는 그 수익, 이제 편익적 측면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까지 얻는 그 수익보다는 적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여기 1000세대예요. 1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홈플러스나 뭐 이마트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마트가 형성돼요. 그 바람에 이 1000세대의 아파트 가격이 원래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냐면 2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얘가 들어오니까 그 마트 이런 것들이 주변에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1000만 원의 가격 상승이 왔어.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아파트 1000세대라고 하는 요 다른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2억짜리가 2억 1000이 됐으니까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사회적 편익이요. 그럼 1000만 원의 1000세대야. 그럼 이게 1000억이야. 100억이네요. 100억의 수익을 누가? 외부 사람들이 얻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100억의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 편익이에요. 그런데 요 사회적 편익으로서 100억이 요 홈플러스에게는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홈플러스는 그 편익 없어.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느끼는 그 사적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 홈플러스의 그 편익 플러스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는 100억에 왜? 1000세대가 1000만 원 올랐으니까 100억의 수익 그것까지 합친 그 사회적 편익보다 작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사적 여기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게 되면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 해서 한마디로 이쪽과 이쪽은 항상 반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어떤 거냐? 여기 과도 생산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하도 장려를 해야 돼.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주변에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또는 조세를 감경한다 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직접 혜택을 줄 수 없으니까 정부가 이 사람들한테 차라리 이 사람들, 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거. 그게 조세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보조금의 형태나 아니면 이 사람들의 세금을 감면하는 형태로서 그걸 보조한다는 거예요. 즉, 요
천억, 100억이라는 요 혜택을 본인들끼리는 해결 못해요. 즉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형태로서 요 돈을 정부가 끊어들여서 요쪽을 주거나 아니면 얘가 내야 될 세금 일부를 감면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완전 경쟁 시장 만드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불이익을 일으킨다. 여러분들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뭐 화장터가 들어왔어. 예, 그때 이제 또 문제가 생기겠죠. 집값이 뭐 1,000만 원 싸져서 막 떨어져. 이런 문제가 이게 바로 뭐냐? 사회적 비용이 더 지출이 크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줄여야 돼.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조세를 중과해요. 그리고 부담금을 물리고 그리고 지역지구제로 아파트 주변에 이런 거 함부로 못 세우게 하고 하면서 국가가 통제하고 조절해 나간다라는 것이 외부 효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외웠다 해도 시험 문제 여기에 적응하는 데가 의외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적인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 봤으면 합니다. 자, 외부 효과의 암기법. 일단요, 여러분들 정해 외부 효과는요, 과소 생산된다는 거 공공재랑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요렇게 한번 기억하세요. 정의는 사회편. 이거 외우기 좋지 않습니까? 정의는 사회편.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정의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 크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개가 있어요. 아니, 네 개가 있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 그 다음 사회적. 그 다음 편익. 그 다음 크다. 이 네 가지 문제를 같이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정의는 사회편.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 그럼 정의 대표는 뭐냐? 정의 대표는 부입니다. 사회적의 대표는 아까 뭐냐면 사적이었어요. 편익의 대표는 비용이겠죠. 그 다음에 크다의 대표는 작다죠. 다시요. 정부입니다. 사회적 대표는 뭐냐? 사적입니다. 그 다음에 편익의 대표는 뭐냐? 비용입니다. 크다의 대표는 작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호논리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A는 자,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합시다. A는 B보다 크다. 근데 그럼 A는 B보다 작다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 A는 B보다 이게 정이라면 A는 B보다 작다. 얘는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뭐냐? 크다라는 요것이 하나가 작다로 부정되는 순간에 얘가 진짜라면 얘는 거짓이 돼. 예,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의는 사회편, 즉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게 맞는 말이라면, 이게 맞는 말이라면 요 중에서 하나를 부정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뭐냐? 틀린 얘기가 된다는 거죠. 하나를 부정한다는 것은 이거야 되겠죠.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 하면 그때는 틀린 거예요. 또는 정의 외부 효과는 사적 편익이 크다 하면 그때는 요거 사회적으로 사적으로 고쳤기 때문에 그때는 틀린 거야. 또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 하면 그때는 또 틀렸다는 거죠. 무조건 정의는 사회편, 그것에 의해서 하나 바꾸면 틀려. 근데 A는 B보다 크다, 요것을 또다시 작다인데 이 작다를 작지 않다 라고 또다시 부정을 해. 그럼 이게 또다시 true가 됐고 이게 또 진리가 진실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 두 번을 부정하면 부정의 부정은 또다시 긍정이라는 거죠. 즉 두 개가 바뀌었어. 이 중에 어떤 것이든지 두 개가 바뀌면 그때는 맞는 거야. 또 세 개를 바꿔? 그럼 그때는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결국 뭐냐면 홀수로 바뀌면 틀려. 찾는 부분은 이겁니다. 정의는 사회편이라는 저것을 놓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부의 외부 효과, 그럼 이거 바뀌었네? 여기다가 체크를 하세요. 사회적, 이거 안 바뀌었네? 편익, 안 바뀌었네? 크다, 안 바뀌었네? 체크된 거 하나야.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두 번째, 부의 외부과 이거 틀렸네? 그 다음에 사적, 이거 바뀌었네? 편익 이거 그대로 있네? 크다, 그대로 있네?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야. 세 번째, 부의 외부 효과 이거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안 바뀌었네? 비용, 이거 바뀌었어. 정의는 사회편에서 바뀌었어. 그거다, 그대로 있네?
두 개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맞다는 거죠. 세 번째, 부의 외부 효과. 이거 바뀌었습니다. 합정. 이거 바뀌었습니다. 편이 그대로 있네요. 작다. 이거 바뀌었네요. 하나, 둘, 셋. 홀수계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틀렸다. 그 다음, 정의 외부 효과. 맞네. 사회적. 그래요. 비용. 이거 바뀌었어. 크다. 그대로네. 홀수로 바뀌었네요. 그런 거 틀렸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정의는 사회편. 이렇게 외워가지고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물론 시험 문제는 문장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죠. 근데 그 문맥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보통 어떻게 나오냐 이거죠. 부의 외부 효과는,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해볼게요. 부의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에 비하여 사회적 편익이 더 크게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이 지닌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키워드 찾아가지고 그 키워드에서 바뀐 내용들 해결해 나가면은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사회편이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가 일으키는 이제 법률적 문제로 이것도 여러분들 암기사항이라는 건 요거에 뭐 이렇게 첫 글자, 두 글자 외우라고 바라는 게 아니라 암기적 측면 요걸 해달라. 즉, 여러분들 그냥 암기라는 건 우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입으로 딸딸딸딸 외우는 것만이 암기가 아니고 머릿속에서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암기가 되고, 그 다음에 문장을 딱 읽어 나가면서 이게 맞네, 이것도 암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의 외부 효과는 주변에 수요 곡선의 우측이동, 즉 수요의 증가라는 거예요. 아까 봤지만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수요가 증가하면 양이 증가해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 그래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지 않습니까? 뭘 봤다? 정의 외부 효과의 경우, 주변 사람들, 즉, 홈마트, 홈플러스가 생겼더니 가격이 오르더라. 1,000만 원씩. 그래서 결국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사려고 된다. 수요의 증가를 일으킨다. 자, 부의 외부 효과는 뭐냐? 부의 외부 효과가 있게 되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가 개입하는 건 뭐냐? 이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과잉 생산되는 그것을 줄인다. 즉 공급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급 감소는 기억합니다. 균형량이 주는 대신에 공급 주면 가격은 상승한다. 공급을 감소시켜서 가격 상승 효과를 일으킨다. 자, 그래서요. 정의 외부 효과는 무조건 수요 증가.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 정부의 개입으로 인하여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정의 외부 효과는 수요 곡선 우측. 부의 외부 효과는 정부의 개입으로 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 이겁니다. 그 다음, 이런 외부 효과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특히 이제 이 부분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정부가 개입한다야.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걸 논한다는데, 정부 개입 없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 질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호지정이에요. 그래서 시장 질서, 즉 정부가 개입한다? 제3자로서의 정부의 개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해결해라. 그럼 이걸 직접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환경에 대한 재산권. 환경을 재산권화시키자. 개인의 사적 소유화 만들자는 거예요. 개인의 재산권으로 하게 되면 오염부여한 오염물질을 이제 배출하는 자. 그게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되기 때문에 결국 뭐냐?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수요자와 공급자가 경제 메커니즘, 경제 기구에 의해서 직접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그죠? 호지경영, 정부의 개입이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하여 외부 효과를 해결한다.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환경에 대한 재산권이다. 그래서 1번, 2번 이것이 호지 효과가 지닌 내용으로서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요, 우리가 심화 학습하면서 하고, 적어도 시험 문제 맞추고 틀리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그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 실패 측면으로 여러분과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실패라는 거. 정부 실패는 뭐냐? 일단 시장 실패하고 구별해야 돼요. 정부 실패는 정부가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 또는 정부가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정부가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들어갔는데 그게 오히려 뭐냐? 역효과를 일으키는 거야. 역효과를 일으켰다는 건 뭐냐? 시장 실패라는 그 효율성을 깨뜨렸고 그걸 막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심화시켰다는 거야. 그 다음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오히려 없는 사람을 더 귓가로 내모는 현상.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 그 임대주택법,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과거로 치면은요 아주 잘된 법이었어요. 대한민국에 진짜 만든 법 중에 가장 최상의 법을 말한다면 저는 그냥 주저없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세상에서 제일 잘못 만든 법 하면 저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날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갖다가 수정하면서 마치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왜? 국가는 선한 의도로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서 그 법을 만들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없는 사람들 귓가에 내보는 법이에요. 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정책에는 항상 반작용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예요. 네, 정부 실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 실패의 원인 보면 여기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그 다음에 규제 방법의 불완전,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예, 그 다음에 규제가 너무 경직돼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그 가격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라는 것에 의해서 저절로 움직이는데 그걸 못 참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만 이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시장은요 완성되는 게 뭐냐? 장기에는 가서 완성이 돼요. 수요와 공급이 만난 곳에서 수요 위에 시장 가격이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 그리고 이게 균형량이죠.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 이거 뭐냐? 장기적으로. 근데 인간은 결국 죽는다요. 장기 기다리다 죽어.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자꾸 빨리빨리 이걸 현실화시키고 유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근시안적인 거죠. 그리고 자체 반려주의적이다. 뭐 이런 것들은요 한마디로 정부 실패로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는데 정부의 그 개입한 그 수단이 결국은 뭐냐? 공정성, 효율성,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를 다 잃게 되더라. 이런 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정부 실패다. 그래서 어느 정부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공한 정책이 있었고요. 나름대로 실패한 정책이 있었어요. 그 실패한 정책들 정부 실패죠.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1교시 내용으로서 이제 다룬 내용이고 잠깐 쉬고 우리 2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목표가 주식 투자니? 주식 어렵게 공부하지 마.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10분만.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툭. 주식 언제까지 손실만 볼래? 이제 잘해봐야지. 너도 진짜 수익이 나는 공부를 해. 야너주처럼. 오늘은 ETF, ETN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ETF와 ETN의 거래가 우리나라 시장 전체 시총 대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ETF와 ETN 공통점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점은 ETF와 ETN 모두 기초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 상품입니다. 여기서 인덱스는 영어로 지수를 뜻하죠.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는 상품을 인덱스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개별 주식이 아니라 바스켓,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투자하는 방식이 인덱스 투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ETF